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102살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의 가슴 따뜻한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가슴 따뜻한 사연을 함께 하실까요? 아름다운 고부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고부간의 대화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라 고맙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고생이 많았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힘들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이름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이 작은 시골 마을은 봄이 되면 유독 고요했다. 마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53%를 넘어서면서 젊은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보다는 어르신들의 느긋한 발걸음이 더 자주 눈에 띄는 곳이 되었다. 그런 안평마을의 올봄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사연 하나가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을 어기 슈퍼 앞에서, 경로당 마루에서, 논두렁길을 걷는 어르신들의 입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갔다. 그 집 며느리 춘아 씨 말이야.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말도 못했다더라. 이 춘아. 올해 68살인 그녀는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15년간 새마을 부녀회장을 지내며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어려운 이웃을 챙겼던 그녀였다. 마을 입구 오래된 한옥에서 이춘아는 시어머니 우옥자 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102살,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이었다. 하지만 이춘아에게 이번 봄은 유난히도 힘든 계절이었다. 남편 박상태 씨가 지난해 4월 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46년을 함께한 남편이었다. 재활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갑작스레 심장이 멈췄다. 더 가슴 아픈 것은 102살 시어머니께 아직도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물었다. 춘아야, 오늘은 병원 안 가나? 네, 어머니. 오늘은 아범이 재활 치료받는 날이라 면회를 못한대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춘아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이 주는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조그만 철제 상자에 모으고 있었다. 아들의 퇴원비에 보태려고. 구겨진 지폐를 펴서 차곡차곡 싸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춘아는 화장실에 숨어가서 울었다. 1975년 봄 21살의 이춘아는 8남매 중 장남인 박상태 씨에게 시집왔다. 시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신 후였고 그 해가 바로 3년상의 마지막 해였다. 홀로 된 시어머니와 7명의 시동생 시누이들이 새색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가족의 맏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날부터 46년. 이춘아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고 어린 시동생들의 뒷바라지까지 도맡아야 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춘아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늘 감사했다. 안평면 전문호 면장은 이 사연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핵가족 시대에 이런 효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춘아 씨와 우옥자 씨는 안평의 보물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따뜻해졌다. 46년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 이제는 친엄마와 친딸처럼 살아가는 두 여인. 과연 이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그리고 102살 어머니는 언제쯤 진실을 알게 될까? 이춘아는 오늘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한다. 1975년 봄 21살 이춘아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경북 의성 안평으로 향했다. 신랑 박상태 씨는 25살의 건장한 청년이었다. 중매로 만난 두 사람은
서너 번 만난 후 결혼을 결심했다.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 팔남매 중 장남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춘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 가득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신 시어머니 우옥자 씨를 중심으로 나이 어린 시동생 시누이들이 둘러서 있었다. 큰 시누이부터 막내 시동생까지 7명이나 되었다. 막내는 겨우 초등학생이었다. 이춘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이 많은 식구를 돌봐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시집온 몸, 돌아갈 곳은 없었다. 어서 오너라. 고생이 많았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평생 고생만 한 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따뜻했다. 이춘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며느리를 반기는 동시에 미안해하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고생 좀 하겠구나 하고 말하는 듯했다. 시집 첫날 밤 이춘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삶이 두려웠다. 새벽 4시쯤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춘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시어머니가 이미 불을 지피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직 내 몸도 추스르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춘하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맏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아침이 시작되었다. 시집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본격적인 고된 일과가 시작되었다. 9 식구의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는 일만 해도 2시간이 훌쩍 넘었다. 아침을 먹이고 나면 어린 시동생들 학교 보낼 준비를 챙겼다. 도시락을 싸고 교복을 다렸다. 낮에는 밭일이 기다렸고 저녁이면 다시 9 식구 저녁을 차려야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다. 결혼 첫 달 이춘하는 몸무게가 3kg이나 빠졌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늘 뻐근했다. 새색 씨가 춘하야, 고생한다는 너무 소문이 힘들면 마을에 집에 좀 퍼졌다. 다녀올 거라. 친정 어머니가 괜찮아요, 걱정되어 어머니. 제가 할수 찾아왔다. 있어요. 춘하야, 춘하야, 너무 힘들면 너무 집에 좀 힘들면 집에 좀 다녀가거라. 다녀가거라.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이춘하는 춘하야, 친정 부모님께 너무 힘들면 단 집에 좀 한마디 다녀가거라. 불평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시집간 제가 할 딸은 수 있어요. 친정 신세를 지면 안 된다는 춘하야, 것을 알고 너무 있었다. 힘들면 집 게다가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이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일을 거들었고 밤이면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와 발을 주물러 주기도 했다. 춘하야, 고생이 많구나. 조금만 참아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이춘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석 달이 지나자 이춘하는 점점 이 집에 적응해 갔다. 동서들도 이제는 형님을 따랐고 남편도 아내가 고생하는 걸 알고 미안해했다. 하지만 장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래도 이춘하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결혼 첫 해 여름 이춘하는 처음으로 큰 시련을 겪었다. 모내기철이었다. 온 가족이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종일 일하다 보니 어린 새색 씨의 몸은 금방 지쳐갔다. 얼굴은 새빨개지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런데도 이춘하는 쉬지 않고 일했다. 맏며느리가 쉬면 다른 식구들도 쉬어야 했기 때문이다. 점심때가 되어 논두렁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준비해온 주먹밥과 김치를 꺼냈다. 모두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이춘하도 주먹밥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다. 더위를 먹은 것이었다. 그대로 뒤로 쓰러질 뻔했다. 춘하야. 시어머니가 재빨리 며느리를 부축했다.
물통에 시원한 물을 떠서 며느리의 이마에 적셨다. 그리고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의 땀을 닦아주었다. 내가 무리했구나.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안 된다. 더위에 쓰러지면 큰일 난다. 걱정 말고 집으로 들어가거라.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남편 박상태 씨에게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이춘하는 억지로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누우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이춘하는 고소한 냄새에 잠에서 깼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있었다. 논의를 마치고 와서 바로 부엌으로 간 것이었다. 하루 종일 논의를 하고도 며느리를 위해 부엌에 선 것이다. 어머니, 제가 해야 하는데. 아니야, 조금 더 쉬거라. 괜찮아지면 일어나서 밥 먹거라. 그날 저녁 이춘하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보통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쓰러져도 일을 시켰다. 하지만 우옥자 씨는 달랐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다. 가을이 되어 이춘하는 첫 아이를 가졌다. 22살의 나이였다. 입덧이 심해 아침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다. 그래도 아침 준비는 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이춘하는 아궁이 앞에서 그만 토하고 말았다. 춘하야.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며 물을 떠왔다. 오늘부터 내가 밥할 테니 너는 방에서 쉬어라. 어머니, 괜찮아요. 안 된다. 입덧이 심하면 뱃속의 아기도 어쩌려고 그러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눕혔다. 그리고 직접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며느리를 위해 다시 부엌일을 맡은 것이었다. 며칠 후 이춘하는 몸이 너무 안 좋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10가지 잠을 잤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와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뜨거웠다. 내가 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올게. 시어머니는 한 걸음에 마을 의원으로 달려갔다. 한약을 지어와서는 직접 다려서 며느리에게 먹였다. 며느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밤새도록 며느리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제가 누워만 있으니까 송구스럽네요. 무슨 소리냐? 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다. 시어머니의 그 말은 이춘하의 마음 깊이 새겨졌다. 며느리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이춘하는 그날 깨달았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을. 이 은혜를 평생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976년 봄 22살의 이춘하는 첫 아들을 낳았다. 산후조리를 마친 후 다시 대가족의 살림을 책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기까지 돌봐야 했지만 시동생 시누이들을 챙기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도 손주를 돌보며 며느리를 도왔다. 어느 날 둘째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저 내일 중학교 입학식인데 새 옷이 없어요. 이춘하는 가슴이 철렁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새 옷을 사줄 돈이 없었던 것이다. 이춘하는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다. 남편의 옷을 풀어서 시동생 옷을 만들었다. 옆방에서는 아기가 울었고 시어머니가 대신 달래주었다. 춘하야, 아기는 내가 볼 테니 너는 옷이나 만들어라. 다음 날 아침 시동생은 새 옷을 입고 학교로 갔다. 이춘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시동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셋째 시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 마련이 쉽지 않았다.
신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제가 학교를 안 갈게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공부를 해야 해요. 이춘아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친정에서 가져온 금반지를 팔았다. 친정 어머니가 딸 시집 보낼 때 준 유일한 패물이었다. 신우이는 그 사실을 알고 새언니를 붙잡고 울었다. 새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혔다. 며느리가 자기 패물까지 팔면서 신우이를 챙기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며느라, 내가 반지까지 팔았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어머니, 동생들이 잘 되는 게 저도 기쁜걸요. 넷째 시동생은 공부를 잘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통학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다. 하숙비가 필요했다. 시동생은 말했다. 형수님, 저는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도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련님이 공부를 해야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지요. 이춘아는 남편과 상의해서 시동생의 하숙비를 마련했다. 자신들은 좀 더 아껴 쓰면 되었다. 밤낮 없이 일했다. 남편은 날품팔이를 나갔고 이춘아는 아기를 업고 밭일을 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시누이들이 하나둘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이춘아는 30이 넘었고 이미 새 아이의 엄마였다. 시어머니는 60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이춘아는 시누이들의 혼수를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다. 이불을 짓고 옷을 만들고 혼수 장만에 필요한 돈을 모았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첫째 시누이가 시집가는 날 시누이는 형님을 꼭 안으며 울었다. 새언니, 그동안 정말 고맙고 죄송했어요. 새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둘째, 셋째 시누이도 차례로 출가했다. 시동생들도 군대를 다녀와 하나둘 분가했다. 대가족이었던 집이 점점 조용해졌다. 1990년대 초반 막내 시동생이 결혼하는 날 70이 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춘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진작 무너졌을 거다. 이춘아는 눈물을 흘렸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기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 1992년 마을 사람들은 이춘아를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춘아는 처음엔 거절했다. 집안일도 바쁜데 마을 일까지 맡기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뜻은 확고했다. 이춘아 씨만큼 헌신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춘아는 부녀회장직을 맡았다. 70이 넘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응원했다. 춘아야, 집안일은 내가 도울 테니 마을 일 열심히 해라. 부녀회장이 된 이춘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돌았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안부를 물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 중에는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춘아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렸다. 시어머니도 함께 도왔다. 춘아야, 이 김치는 도곡댁 할머니 집에 갖다 드려라. 네,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느 날 마을 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발견이 늦었다. 이춘아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함께 갔다. 병원비가 없다는 말에 자신의 돈을 보탰다. 회장님,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나중에 형편 되실 때 갚으시면 돼요. 겨울이 되면 이춘아는 더욱 바빴다. 독거 어르신들의 연탄 배달을 챙기고 김장을 도왔다. 눈이 오면 어르신들 집 앞 눈을 치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다.
1998년 어느 날 마을에 큰 화재가 났다. 한 빈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까지 번질 위험이 있었다. 이춘하는 부녀회원들을 급히 모았다. 함께 물을 날랐고 소방차가 올 때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춘하의 옷은 그 흐름으로 새까맣게 변했다. 회장님, 위험한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마을이 불타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잖아요. 마을 청소와 환경 개선 사업에도 앞장섰다. 부녀회원들을 모아 마을 곳곳을 청소하고 꽃을 심고 벽화를 그렸다. 안평면은 점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해갔다. 이춘하는 2007년까지 15년 동안 부녀회장직을 맡으며 마을을 위해 헌신했다. 집안일과 마을 일을 병행하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했다. 하지만 80대가 된 시어머니가 있어 가능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춘하야,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 테니 회의 다녀와라. 며느리가 밤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춘하를 존경했다. 이춘하 회장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전문호 면장도 이춘하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춘하 회장님은 안평면의 모범입니다. 이춘하는 부녀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상도 받았다. 하지만 늘 겸손했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상을 받을 때마다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며느리는 내 인생의 보물이야. 2018년 가을 64살의 이춘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68살 남편 박상태 씨가 가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밤 박상태 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춘하는 급히 119를 불렀다. 대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심장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춘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43년을 함께한 남편이 위독하다니. 98살의 시어머니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 우리 아들 괜찮겠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받으면 나을 거예요. 이춘하는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너무 불안했다. 수술비도 문제였다. 몇 천만 원이 필요했다. 이춘하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꺼냈다. 자녀들도 돈을 보탰다. 그렇게 수술비를 마련했다. 수술 당일 이춘하와 자녀들은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불공을 들였다. 5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소 6개월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춘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회복했다. 이춘하는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봤다. 일주일 후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겼다. 시어머니도 병원에 와서 아들을 봤다. 아들아,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괜찮을 거다. 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한 달 후 남편은 퇴원했다. 의사는 당부했다. 6개월 동안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일도 하지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하지만 농촌 생활이라는 것이 쉬고만 있을 여건이 되지 않았다. 2019년 봄이 되자 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논밭을 갈아야 했고 씨를 뿌려야 했다. 남편은 아내 혼자 일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여보, 내가 좀 도와주겠소. 안 돼요. 당신은 쉬어야 해요. 하지만 남편은 조금씩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가벼운 일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점점 욕심이 났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이춘아는 불안했다. 남편이 무리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도 걱정했다. 춘아야, 상태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저도 말렸는데 안 들어요. 아들아, 몸 먼저 챙겨라. 애미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마. 하지만 박상태 씨는 듣지 않았다.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있었다.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2021년 봄 마늘 수확철이 되었다.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마늘을 캐고 말리고 창고에 보관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70살의 남편 박상태 씨도 마늘 거취 작업을 도우려 창고에 올라갔다. 창고는 2m 높이의 선반이 있었다. 마늘을 선반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었다. 박상태 씨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이춘아는 아래에서 마늘 상자를 건네주었다. 여보, 조심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소? 이 정도는 할 수 있소. 그때였다. 사다리가 미끄러졌다. 박상태 씨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떨어졌다. 콰당! 큰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여보! 이춘아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갔다. 남편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있었다. 이춘아는 급히 119를 불렀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박상태 씨를 들것에 옮겼다. 이춘아는 구급차에 함께 탔다. 시어머니는 집에 남았다. 이 나이에 병원까지 갈 수 없었다. 춘아야, 우리 아들 괜찮겠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서 모셔올게요. 대구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사들이 급히 검사를 시작했다.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춘아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이춘아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다. 자녀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수술 중이야. 뇌출혈이래. 6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다. 이춘아는 수술실 앞을 서성이며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 있었다. 이춘아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반신마비가 왔다. 의사는 말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 달 후 남편은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이춘아는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봤다. 재활 치료를 도왔고 식사를 챙겼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아들의 쾌유를 빌었다. 춘아야, 우리 아들 좀 나아졌니? 네, 어머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곧 집에 올 거예요.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사실 남편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재활 치료는 고되고 힘들었다. 남편은 좌절했고 이춘아는 남편을 격려하며 함께 버텼다. 2021년 겨울이 되자 남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들은 희망을 가졌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집 리모델링 공사도 시작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았다. 4월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021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했다. 재활병원에 입원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던 남편 박상태 씨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 복도를 돌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다. 67살의 이춘아는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의 재활을 도왔다. 여보, 오늘은 혼자서 숟가락을 드셨어요? 그럼 이제 많이 나았어. 말이 느리고 어눌했지만 남편이 스스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다. 의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상태 씨, 회복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4월 초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춘아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집에서는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문 주변 벽을 허물고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었다. 마당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의 턱도 모두 없앴다. 침실 문도 넓게 교체했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곳곳에 설치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퇴원을 준비하며 분주했다. 큰아들은 특수 침대를 주문했고 딸은 휠체어용 식탁을 마련했다. 101살의 시어머니 우옥자 씨는 매일 불공을 들이며 아들의 쾌유를 빌었다. 춘아야, 우리 상태 이제 곧 집에 오는 거지? 네, 어머니. 다음 달이면 올 거예요. 그래, 기다렸다.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구나. 시어머니는 손주들이 주는 용돈을 여전히 철제 상자에 모으고 있었다. 벌써 몇십만 원이 모였다. 아들의 퇴원비와 약값에 보태려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춘아는 가슴이 저렸다. 4월 3일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퇴원 날짜를 4월 7일로 확정했다는 것이었다. 이춘아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아범이 다음 주에 퇴원한대요. 정말이냐?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집에 오는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거의 1년 만에 아들을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춘아도 마찬가지였다. 남편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4월 4일 이춘아는 퇴원 준비물을 챙기러 병원에 갔다. 남편은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퇴원 후 계획을 이야기했다. 여보, 집에 가면 마당에 앉아서 햇볕 쬐고 싶소. 그럼요. 마당에 평상도 새로 났어요. 거기 앉아서 어머니랑 같이 차 드시면 돼요. 어머니, 건강하시지? 네, 잘 계세요. 당신 오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오후 3시쯤 이춘아는 병원을 나섰다. 집에 돌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내일 또 올게요. 모레면 퇴원이에요. 알았소. 조심해서 가시오.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4월 5일 새벽 5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춘아는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보호자님, 박상태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새벽에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서둘러 오세요. 이춘아는 옷을 급히 껴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자녀들에게도 급히 연락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심장이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자녀들도 모두 도착했다. 모두가 기도하며 남편의 회복을 빌었다. 하지만 오전 10시 32분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가족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아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다. 의식은 없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여보, 나예요. 춘아예요. 눈 좀 떠봐요. 하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다. 이춘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 따뜻한 손이었다. 자녀들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오전 11시 15분 남편 박상태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46년을 함께한 남편이었다. 이춘아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여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모레 퇴원하기로 했잖아요. 병원 영안실로 옮겨진 남편을 보며 이춘아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것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 박상태 씨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3일장으로 치렀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조문했다. 모두들 이춘아를 위로했다. 회장님, 힘내세요. 춘아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춘아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장례식장에는 102살의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이춘아는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 며칠 동안 면회가 안 된다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 우리 아들 괜찮겠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좋은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이춘아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할머니께는 아버지 돌아가신 걸 말씀드리면 안 된다. 절대로. 엄마, 그렇지만 안 돼. 할머니가 그 충격을 견디실 수 있겠니? 102살이신데. 첫째 아들이 먼저 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시겠어? 자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께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다. 가족들은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시어머니가 편안히 여생을 마칠 때까지 이 비밀을 지키기로. 그날부터 이춘아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다.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해야 했다. 춘아야, 오늘은 병원 갔다 왔니? 네, 어머니. 다녀왔어요. 상태가 좀 나아졌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래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춘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주들이 주는 용돈을 철제 상자에 모으고 있었다. 아들의 병원비에 보태려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춘아는 혼자 화장실에 숨어가서 울었다. 밤이 되면 이춘아는 남편이 없는 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46년을 함께한 남편.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 그 슬픔을 혼자 사겨야 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었다. 춘아야, 내가 병원에 가서 상태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춘아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지금은 면회가 엄격해서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대요.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그래. 그럼 우리 아들한테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라. 네, 어머니. 꼭 전할게요. 이춘아는 방으로 들어가 베개를 꼭 안고 울었다.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살아계실까? 그때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도 이춘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모두들 조심스러워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온 마을이 이춘아의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이춘아는 점점 수척해져 갔다. 슬픔을 혼자 사귀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지어야 했다. 춘아야, 너 요즘 살이 빠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내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시어머니의 그 말에 이춘아는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절대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됐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남편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다. 이춘아는 여전히 시어머니께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져야 했다. 춘아야, 상태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됐니? 아직은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힘내라고 전해줘라. 네, 어머니. 꼭 전할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물었다. 너희 아버지 요즘 어떠시니? 손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다. 할머니,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만간 퇴원하신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가족 모두가 이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었다. 모두가 할머니를 위해 연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추석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였다. 시어머니는 물었다. 상태는 명절인데 집에 못 오니? 어머니, 아직 병원에서 나오면 안 된대요. 조금만 더 치료받아야 해요. 그래, 알았다. 우리 아들 빨리 나았으면 좋겠구나. 차례상을 차릴 때 이춘아는 남편의 자리도 함께 차렸다.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영원히 빈자리였다. 차례를 지낸 후 이춘아는 혼자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다. 산소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여보, 미안해요. 어머니께 당신이 떠난 걸 말씀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그 충격을 견디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소? 당신이 잘하고 있소. 어머니를 잘 모셔주시오. 겨울이 왔다.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셨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자신이 메워야 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께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고 밤마다 시어머니 방에 전기장판을 미리 켜두었다. 춘아야, 내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상태가 없으니 너 혼자 얼마나 힘드냐. 우리 아들 빨리 퇴원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춘아는 가슴이 미어졌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겨울밤 이춘아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 거짓말이 과연 옳은 것일까? 시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102살의 어머니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이춘아는 결국 결론을 내렸다. 시어머니가 편안히 여생을 마칠 때까지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다. 2022년 봄이 왔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올해 102살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했다. 귀가 조금 어둡고 허리가 굽었지만 아직도 혼자 걸을 수 있었다. 춘아야, 올해는 상태가 집에 오겠지? 네, 어머니. 곧 올 거예요. 같은 거짓말을 1년 동안 반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봄날 오후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마당에 나왔다. 새로 만든 평상에 함께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어머니, 따뜻하시죠? 그래, 좋구나. 우리 상태도 이 햇볕을 보면 좋을 텐데 곧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춘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다. 평생 고생만 한 손이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춘아야,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딸이나 마찬가지야. 아마 전생에 우리는 모녀였을 거다. 이춘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됐다. 마을 사람들은 이춘아를 존경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혼자 사귀면서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이춘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맞아요.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전문호 면장도 이춘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춘아 씨의 효심은 이 시대의 귀감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반드시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춘아야, 내가 죽으면 상태 옆에 묻어다오. 이춘아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건강하신데요? 아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언젠가는 갈 날이 올 거다. 그때 상태 옆에 묻어다오. 우리 아들 옆에 있고 싶구나. 이춘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이미 산소에 묻혀 있었다. 언젠가 시어머니도 그 옆에 묻힐 것이다. 그때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밤이 되어 시어머니가 잠든 후 이춘아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집 한쪽 방에 작은 제단을 마련해 두었다. 시어머니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 옆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마 그때까지는 진실을 모르실 거예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이춘아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2022년 여름 마을에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 68살의 이춘아와 102살의 시어머니 우옥자 씨가 함께 사는 이야기였다. 아침이면 이춘아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춘아야,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냐?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면회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라. 네, 전화로 꼭 전할게요. 이춘아는 시어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국과 나물을 준비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입맛은 괜찮으세요? 그래, 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요. 식사 후에는 함께 마당을 산책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여름 햇살이 따가웠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춘아야, 꽃들이 참 예쁘게 피었구나.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봉선화도 심었어요. 그래, 고맙다. 너는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마치 친모녀처럼 다정한 모습이었다.
오후가 되면 이춘하는 시어머니를 평상에 앉혀드리고 부채질을 해드렸다. 시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춘하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이춘하는 귀 기울여 들었다. 벌써 수십 번도 더 들은 이야기였지만 매번 새롭게 들었다. 시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것이 중요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춘하는 시어머니가 먹기 편하도록 음식을 작게 썰어드렸다. 시어머니의 치아가 약해져서 질긴 음식은 먹기 힘들었다. 춘하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니 덕분에 사는 거죠. 밤이 되면 이춘하는 시어머니를 재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때야 비로소 남편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다. 여보, 오늘도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춘하는 매일 밤 이렇게 남편과 대화했다. 남편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이웃 할머니가 어느 날 찾아와 물었다. 춘하 씨,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래도 남편 없이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셔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에요. 이춘하는 진심이었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있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었다. 춘하야, 너는 왜 항상 웃고 있니?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셔서 행복해서요. 그래도 상태가 없으니 외롭지 않니? 이춘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밝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곧 나아서 올 거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춘하야, 너는 정말 착한 며느리야.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을까? 이춘하는 눈물을 참았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됐다. 2022년 가을이 왔다. 이춘하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이 병원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춘하야, 이 고추 말리면 김장할 때 쓰면 되겠구나. 네, 어머니. 올해도 김치 맛있게 담글게요. 내가 담근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상태도 내 김치를 좋아했지. 그랬죠. 퇴원하면 또 담가야죠. 이춘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이제는 거짓말이 너무 익숙해졌다. 그것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이웃 할머니 몇 분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102살이 넘으신 분은 마을에서 시어머니뿐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존경했다. 옥자 어르신, 건강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고 뭐고 없어. 그냥 우리 며느리가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며느리분이 정말 효부시네요. 그럼 우리 춘하는 내가 낳은 딸보다 더 나아. 아마 전생에 우리는 모녀였을 거야. 이웃들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춘하야, 너는 정말 나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아. 어머니도 저한테는 친엄마 같아요. 이춘하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밤이 되어 시어머니를 재운 후 이춘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어머니가 저를 딸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당신이 없는 슬픔을 견딜 수 있어요.
이춘아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편안히 여생을 마치실 때까지 제가 곁을 지킬게요. 가을이 깊어갔다.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뒷산에 올랐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춘아야, 단풍이 참 예쁘구나. 네, 어머니. 내년에도 함께 보러 와요. 그래, 내년에도.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춘아야, 내가 죽으면 상태 옆에 꼭 묻어다오. 약속해라.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이춘아는 가슴이 먹먹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남편 곁에 묻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단풍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다. 춘아야, 나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46년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이춘아는 생각했다. 앞으로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귀했다. 2022년 겨울이 왔다. 날씨가 추워지자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아침마다 방에 난방을 미리 켜두고 따뜻한 물로 세수 준비를 해드렸다. 102살의 나이에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걱정했다. 날씨가 추우니 병원이 춥지 않을까, 상태에게 내복을 가져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물었다. 이춘아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병원은 난방이 잘 되니 괜찮다고, 다음에 갈 때 내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그날 오후 이춘아는 정말로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남편이 입던 내복이 그대로 있었다. 이춘아는 내복을 꺼내 안아보았다. 남편의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 감촉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물으면 가져다 줬다고 말할 것이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쌓여갔다. 12월 중순 큰아들의 딸이 시골집에 놀러왔다. 22살 대학생인 손녀는 증조할머니를 뵈러 온 것이었다. 손녀는 할머니 이춘아에게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께 할아버지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 절대 하면 안 돼. 증조할머니 앞에서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고 해야 해. 손녀는 증조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밝게 인사했다. 우옥자 씨는 손주가 왔다며 반가워했다. 손녀가 할아버지는 언제 태어나냐고 묻자 우옥자 씨는 곧 나온다며 손주도 할아버지 보고 싶냐고 물었다. 손녀의 연기를 보며 이춘아는 마음이 아팠다. 어린 손녀까지 거짓말을 하게 만들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시어머니가 올해는 상태가 집에 와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춘아는 아직은 어렵다고,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있으래요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들이 많이 아픈가 보다고 말했다. 그 한숨 소리가 이춘아의 가슴을 찔렀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아들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다. 작은 트리도 마당에 장식했다.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내년에는 우리 셋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춘아는 눈물을 참으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우리 셋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었다. 이춘하는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다. 눈이 내려 산소가 하얗게 덮여 있었다. 이춘하는 눈을 치우고 산소 앞에 앉았다. 오늘 어머니가 내년에는 우리 셋이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추운 바람이 불었다. 이춘하는 남편의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이렇게 울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춘하는 다짐했다. 시어머니가 평안하게 사시는 한 이 비밀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고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효도였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마을을 덮어갔다. 이춘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잘 주무시고 계셨다. 이춘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없는 빈 방이었다. 이춘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과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생각났다. 작년 이맘때는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곧 집에 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이춘하는 베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남편이 떠난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춘하는 69이 되었고 시어머니 우옥자 씨는 100세살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다. 설날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손에 떡과 과일 보따리를 들고 왔다. 100세가 넘은 어르신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다. 옥자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네. 자네도 새해 복 많이 받게. 이장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다들 자신을 챙겨주니 고맙다고. 이춘하는 마을 분들이 어머니를 존경하시는 거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안평면에는 100세가 넘은 어르신이 두 분밖에 없었다. 우옥자 씨는 그 중 한 분이었다. 마을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을 마을의 보물이라고 여겼다. 설 연휴가 끝나고 며칠 후 전문우 면장이 직접 찾아왔다. 매년 새해가 되면 100세 어르신들을 꼭 찾아뵀다. 면장은 우옥자 씨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올해도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우옥자 씨도 면장에게 건강하라고 인사했다. 면장이 나간 후 시어머니가 이춘하에게 물었다. 면장님이 왜 찾아온 거냐고. 이춘하는 어머니가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셔서 면장님이 항상 챙기신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라며 겸손해했다. 하지만 이춘하는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2월 어느 날 마을 부녀회에서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춘하는 오랜만에 부녀회 활동에 참여했다. 15년간 부녀회장을 지냈던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존경했다. 경로잔치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다. 우옥자 씨도 참석했다. 잔치 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우옥자 씨에게 물었다. 옥자 언니, 아드님은 언제 태어나시나요? 이춘하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짓으로 걱정 말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모두가 연기를 하고 있었다.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며느리 혼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잘해줘서 내가 편하게 살고 있네. 마을 사람들은 이춘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그녀의 헌신을 알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혼자 사귀면서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다. 춘아야, 마을 사람들이 다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구나. 어머니, 당연하죠. 어머니는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세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나를 잘 모셔주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거지. 이춘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밤 이춘아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오늘 경로잔치에서 마을 분들이 모두 어머니를 챙겨주셨다고 말했다. 모두가 비밀을 지켜주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고. 이춘아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남편도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것 같았다. 2023년 봄이 왔다. 마을에는 다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마당에 나왔다. 함께 평상에 앉아 따뜻한 봄볕을 쬐다. 시어머니는 햇살이 참 좋다고 말했다. 이춘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춘아야, 너는 나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아. 어머니도 저한테는 친엄마 같아요. 이춘아는 진심이었다. 48년을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는 정말로 친엄마처럼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친엄마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다. 친정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이제 이춘아에게는 시어머니가 유일한 어머니였다. 아마 전생에 우리는 엄마랑 딸이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48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 오후가 되자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텃밭으로 갔다. 함께 상추를 심을 것이었다. 100세살의 시어머니는 이제 직접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옆에 앉아서 며느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다. 춘아야, 상추는 좀 더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해.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우리 며느리 농사 잘 짓는구나. 이춘아는 흙을 만지며 옛날 생각을 했다. 21살에 이 집에 시집와서 처음 농사일을 배울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옆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때는 모든 게 서툴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혼내지 않고 천천히 가르쳐 주셨다.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춘아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다. 이춘아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자신도 기쁘다고 대답했다. 밤이 되자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재웠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오늘도 어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딸 같다고 하셨다고. 이춘아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사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춘아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이춘아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다. 아침 준비를 하며 생각했다. 앞으로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이미 100세살이었다. 언제까지 건강하실 수 있을까? 이춘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귀했다. 이춘아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시어머니를 깨웠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그래, 잘 잤다. 춘아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니 덕분에 사는 거죠.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다. 이춘아는 생각했다. 이런 날들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평온한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길. 2023년 여름이 왔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넘었다. 이춘아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다. 69살의 이춘아와 100세살의 우옥자 씨. 두 사람은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이춘아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다.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세수를 시켜드렸다. 그리고 함께 아침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춘아야,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냐?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면회 안 되는 날이에요. 2년이 넘도록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춘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이었다. 오후에 마을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다. 우옥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이춘아는 부엌에서 수박을 썰어내왔다.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할머니들은 웃음꽃을 피웠다. 이웃 할머니가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이춘아에게 말했다. 춘아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건 다 내 덕분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다. 내가 나를 잘 돌봐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갔을 거다. 이춘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어 하늘에 별들이 떠올랐다. 이춘아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마당에 나왔다. 함께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여름밤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춘아야, 별이 참 많구나. 네, 어머니. 오늘 하늘이 맑아서 별이 잘 보여요. 저 별들 중에 우리 상태도 있겠지. 이춘아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어머니, 왜 아범이 하늘의 별이라고 말씀하세요? 응,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별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상태별도 하늘에 있는 거 아니냐? 아, 맞아요, 어머니. 가슴이 뭉클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늘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이춘아는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아마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아범일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잘 있겠지. 춘아야, 내가 나를 잘 모셔주니까 상태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이춘아는 눈물을 참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며느리를 위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이춘아는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 시어머니를 재운 후 이춘아는 방으로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이춘아는 생각했다. 남편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과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경북 의성 안평마을에는 오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 엄마와 딸로 사는 두 여인이 있다. 48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 남편이 떠난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춘아의 변치 않는 효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우옥자 씨의 며느리 사랑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춘아는 오늘도 내일도 시어머니 곁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며느리로서의 도리이고 딸로서의 사랑이었다. 하늘나라에 간 남편도 분명 그것을 바랄 것이다. 이춘아는 오늘도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함께 웃으며 하루를 보낸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춘하 씨와 우옥자 씨의 아름다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변치 않는 효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생 베테랑이 사연 채널이 전하는 진심 어린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인생 베테랑의 사연을 구독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손가락 하트.